네, 지금부터는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데이터 정보 보호를 주제로 대전대학교 통계학과 김규영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주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영 교수님, 세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에 장을 여는 첫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은 대전대학교 김경입니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데이터 정보 보호입니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당연히 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해야 하지만 이에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통계적 비밀보호의 최신 방법을 소개하고 또 논의해보는 시간을 이번 세션에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진행은 세 분의 주제 발표 후에 두 분 토론자의 논평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졌지만 끝나는 시간은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 발표라든지 토론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조금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주제 발표는 20분 이내, 토론은 1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로 세종대학교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 박나리 연구원님께서 컷 기법을 이용한 재현자료 작성, 기업통계 등록부 및 종사자 기업체 연계 DB를 주제로 해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 지금 현장 참석이 어려우신 관계로 온라인으로 지금 참석하시고 계십니다. 박나리 연구원님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박나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발표할 수 있는 과분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작년에 통계청에서 진행했던 기업 통계 등록부 및 종사자 기업체 연계 DB 재현자료 생성 시스템 구축 과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는 건 아니고요. 자료의 특성에 따른 데이터 전처리 방법에 대해서 완벽한 솔루션은 아닙니다만 제가 실제 사용했던 방법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마 전문가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용어가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통계 데이터 센터 재현 DB 구축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통계 데이터 센터에서 해당 DB에 접속해서 사용해 보기 전에 미리 사용 방법을 교육하기 위한 용도로 재현 DB를 제작했고요. 기업 통계 등록부와 종사자 기업체 연계 DB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R 서버나 시스템 부분은 본 발표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기업 통계등록부는 법인세, 사업자 등록 등 행정자료와 전국 사업체 조사, 경제 총조사 등 각종 조사 자료를 연계해서 구축한 경제 모집단입니다. 2018년도 기업 통계등록부의 경우에는 약 949만 건의 자료가 수집됐고요. 종사자 기업체 연계 DB는 사회보험 자료와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통합됐으며 2018년에는 약 4,931만 건의 근로 기록이 수집되었습니다. 두 자료는 기업체 고유번호로 조인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각 테이블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통계 등록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한 명의 개인이 여러 개의 사업자를 등록했을 때 이 사업체 수와 상관없이 대표자 한 명을 기준으로 해서 모두가 하나의 사업체를 처리된 동일 대표자 기준이 하나 있고요. 사업체 각각이 모두 각각 사업자 등록 번호를 가지는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으로 구축된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각 테이블은 대표자, 사업체, 그리고 해당 사업체에 속한 기업체 정보가 다 각각 하나의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표자 정보로는 대표자를 구별하기 위한
개인 대체 식별번호, 성별, 출생 연도가 있습니다. 기업체 정보는 기업체 행정구역, 해당 연도 내 폐업 여부와 등록일자, 폐업일자, 산업분류코드, 조직 구분코드, 매출액 및 종사자 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대표자 2번처럼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개 사업체를 가질 수가 있고요. 각 사업체는 한 개 이상의 기업체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통계 등록부는 원래 여러 개 사업체가 여러 개 기업체를 가질 수 있는 그 다대다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재현 DB 제작을 할 당시에는 사업체와 기업체를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 종된 번호라는 변수가 같이 제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하나의 사업체가 하나의 기업체를 가진다는 1대1 자료로 가정을 하고 재현 DB를 제작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제 종사자 기업체 연계 DB는 종사자 구별을 위한 개인 대체 식별 번호와 연령, 성별, 주거지 행정구역 코드, 해당 연도 내 근무한 근무지별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 이런 기본 정보 외에도 근무지마다 이제 사회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자료의 출처가 다 모두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로도 산출이 가능하지만 이 정보가 누락됐다고 해도 기록될 수 있는 근무 일수 아니면 개월수, 연말 근로 여부 정보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무지 기업체에 대한 정보는 기업체 식별번호와 행정구역, 산업분류, 총종사자 수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구조를 좀 더 살펴보면 종사자 기업체 연계 DB는 한 명의 종사자가 해당 연도 내 여러 개의 근무지 기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종사자 1은 2018년도에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를 했지만 종사자 2는 각기 다른 세 개의 기업체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고요. 종사자 3의 경우는 기업체 A에서 연초에 근무를 했다가 퇴직하고 다시 연말에 동일한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10번 행에 보이는 것처럼 종사자의 정보 대체 식별번호가 없다던가 아니면 뭐 성별, 연령, 주거지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도 세금 보고나 어떤 다른 자료를 통해서 생산활동을 했다고 보여지는 기록도 같이 수집이 되어 있는데요. 이 종사자는 사실 종사자 1번부터 4번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종사자 5번이라는 다른 그 종사자 정보 종사자 5번이라는 정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통계 등록부처럼 제가 1대1이라고 가정을 하긴 했지만 1대1 구조를 가진 자료는 이제 카트나 다른 재현 기법을 적용할 때 동일 개체 내에서 관찰되는 시간적 통계적 특성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데이터마다 다르겠지만 간단하게 인구 통계자를 예로 생각해 보면 다른 개체 간의 분포는 유일 개체를 잘 조절해서 노출 위험과 재현자료 성능 간 트레이드 오프를 계산하는 게 주 목적이 되는데 종사자 기업체 연계 DB처럼 하나의 동일한 개체가 여러 개의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노출 위험 측정은 둘째 치더라도 동일 개체 내에서 발생하는 그 시간적이나 통계적 특성까지 고려를 해서 재현 자료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사자 기업체 연계 DB 같은 경우를 1대1 경우로 가정을 하고 재현을 하게 되면 동일 개체끼리 나중에 묶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샘플 수가 늘어나게 된다거나 아니면 평균 근무 기간이나 평균 이직 기간, 아니면 그 근무지의 특징 등이 다 달라지게 돼서 동일 개체 내에서 일어나는 그 시간적인 통계적 특성을 보존하기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어려웠던 건 행정구역별 기업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는 거였는데요. 이게 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어떤 특정 지역에 기업체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쉽게 식별이 가능하기도 했고 그렇다고 그걸 변형을
해서 제한자료에 넣으면 실제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됐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출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제형 기법도 물론 중요한데 이렇게 자료에 따라서 자료의 구조의 형태 변화를 통해서 자료 내에 숨어있는 특징을 보존하고 제한 자료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 전처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발표를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물론 제한적이고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실제 겪었던 시행착오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종사자 기업체 연계 DB를 짧게 SBRC라고 부르겠습니다. 다대다 구조를 가지는 이 SBRC를 재현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개인 대체 식별번호가 있는 종사자와 없는 종사자를 구분을 했습니다. 지금 SBRC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5천만 개 정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모두가 다 근로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동일 종사자가 여러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가 5천만 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식별번호가 없는 그룹은 다른 종사자와 묶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 하나의 개체가 하나의 정보를 가진다고 가정을 해서 한 명이 하나의 근무지를 가졌다고 가정을 하고 이 부분만 따로 재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 대체 식별번호가 있는 종사자 정보는 각 종사자별 해당 연도 내에서 몇 개의 근무지를 가졌는지에 따라서 그룹을 다시 한번 나누게 됩니다. 이때 그 근무지 개수를 셀 때는 동일한 근무지라고 하더라도 퇴사 후 입사로 기록됐기 때문에 중복을 허용해서 동일 근무지 중복을 허용해서 카운트를 했고요. 개인 대체 식별번호가 존재하는 종사자 그룹 중에 한 명의 종사자에게 관찰된 최대 근무지 수는 143개였거든요. 그게 아마 일용직이거나 단기 알바 같은 근무 형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1대1로 가정하거나 했던 부분은 사실 이 사업은 사용자들이 이제 자료가 누락됐거나 오타나 오류가 난 자료를 보고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교육한 용도로 시작됐기 때문에 빈값을 채운다거나 오류를 보정하는 등의 임퓨테이션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근무지가 하나로 분류된 그룹은 1대1로 가정을 했거나 아니면 개인 하나의 근무지만 가졌던 그룹을 하나로 놓고 재현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비교적 쉽게 카트 기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거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그 패키지 카트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알패키지 시트팝이 좀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은 관계로 좀 배치를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지의 행정구역 코드별로 좀 배치를 나눠서 따로 제한을 한 부분이 여기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무지가 2개 이상인 그룹의 제한이 좀 복잡했는데요. 종사자별로 이제 근무지 수나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자료를 재현해버리게 되면 각각의 기록이 이제 동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게 되고 또 종사자의 이직이나 취직 활동에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가 보존이 되지 못하고 왜곡이 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연도 내에 이제 그 2018년 자료 내에 종사자별 총 근무지 수와 근무 순서 그리고 종사자별 근무지를 각각 구분을 해서 기업체 고유번호를 새로 설정을 하고 하위 그룹을 생성한 다음에 따로 각각 재현을 했습니다. 그림과 같이 보여드리면 개인 식별번호가 존재하고 2개 이상의 근무지가 2개 이상의 그룹에서 먼저 기업체 식별번호로 중복을 허용하는 근무지수 변수 n을 먼저 새로 생성을 합니다. 종사자별 이제 근무지 식별번호 변수를 주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first order라는 컬럼입니다. 이게 종사자 1은 기업체 A가 1로 되어 있고요. 종사자 2에서는 기업체 B가 1, A가 2, C가 3 이런 식으로 식별번호처럼
주어집니다. 이때 종사자 1과 2가 동일 기업체 A에 같이 근무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기업체 구분 코드는 그 순서를 놓고 근무한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식별번호를 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줬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세컨 오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근무한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는 형식으로 이제 근무 순서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기업체를 모두 같은 동일 기업체 다닌 종사자들까지도 그 정보까지도 모두 보존하기는 매우 어려워서요. 전체 근무지 수는 결국 여기에서는 보존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기업체를 특정해서 누가 누구랑 같이 일했다던가 어떤 기업체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그런 목적으로는 이 자료를 쓰는 것보다는 아마 기업의 분기보고서가 더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SBRC 분석 목적은 아마도 종사자 그룹이나 근무 지역이나 산업 분류, 연도별 평균 근무 시작 연령이라던가 그 평균 근무지 수, 평균 근무 기간, 이직 기간, 이직 및 취업 행태에 관련한 조사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별로 이 부분은 보존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두 개 이상인 근무지가 2개 이상인 그룹은 근무지 수에 따라서 먼저 그 하위 그룹을 생성을 하고 근무지 순서에 따라서 다시 한번 그룹을 나눕니다. 그래서 각각을 재현한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 근무지 수와 순서에 따라서 각각 따로 재현 결과들을 놔둡니다. 나중에 이제 데이터 후처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따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샘플 수가 많기 때문에 기업체 행정구역 코드 등으로 산업분류나 행정구역 코드 등으로 좀 배치를 나눠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재현 과정이 끝나면 이제 만약에 5개 근무 순서가 1부터 5까지 5개 테이블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되거든요. 재현 결과가. 근데 여기에서는 그 어떤 걸로 사용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보통 첫 번째 근무 기록이 가장 정보가 많다고 가정을 하고 누락이 적고 뭐 정보가 가장 충실하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종사자 정보를 첫 번째 재현된 그 결과를 가지고 나머지 2번째부터 5번째 테이블에 오버라이트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간주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아이디가 첫 번째 근무 기록의 재현 결과에서는 아이디가 1번인 사람의 종사 정보가 가령 24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24살로 재현이 됐는데 아이디 2번째 근무 기록에서는 아이디 1번이 26으로 가령 재현이 됐다고 하면 이 분포 자체는 동일하지만 정확한 숫자로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 어떤 산업군에 근무했는지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정보로 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 부분은 오버라이트로 대체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하면 이 5개 종사자 정보 분포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이렇게 오버라이트를 하게 되면 종사자 그룹별 근무지 정보의 근무 행태도 순서대로 보존이 되고 종사자 수가 늘어나지 않고 그 동일 개체 내에서 시간적 근무지 정보도 어느 정도 보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데이터 변형이 좀 필요했던 부분은 이제 근무 시작 일자인데 날짜 형태는 그대로 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자료에 그 이전 근무지의 종료 일자 이후에 다음 근무지로 이직할 때까지 걸린 그 기간을 이렇게 설정을 했었는데 이 데이터가 어떤 종사자들이 이렇게 어떤 한 직장에 근무를 하고 퇴직한 다음에 이렇게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일을 하면서 다른 데서도 일을 하는 오버랩 구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수가 발생을 해가지고 원자료 형태가 복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직 기간으로 이렇게 구직 기간으로 생각하고 변환을 하는 게 무리가 있어서 최초 근무 시작, 종사자별 근무 시작 연도를 산출한 다음에 그 해 1월 1일부터 경관 일수로 대신해서 제언을 했습니다. 종료 일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도 맨 처음에는 그 근무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걸린 일을 계산을 해서 했는데 이게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오버랩 되는 구간들이 있다 보니까 정확한 기간을 재현하기가 어려워서 끝나는 날은 기준연도 12월 30일로 거꾸로 날짜를 계산을 해서 나중에 산출을 했고요. 12월 30, 기준연도의 12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외에도 뭐 8888, 1231 이런 식으로 다른 종료일이 불확실한 자료를 구분하기 위한 다른 날짜 형식이 있어서 각각에다 각각의 0부터 3까지 코드를 줘서 종료 타입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생성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여 주시고 대화 시에는 2m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주 손을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연령인데요. 이게 매일 3번 이상 반드시 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한해 고산모 중에 코로나19 확진자, 자가 격리자, 검사자 및 기타 접촉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지 즉시 학교 보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사자 연령은 연속형 변수로 원래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맨 처음 재현을 하고 나면 종사자의 연령보다 근무 시작 일자가 더 앞에 오는 경우가 생겨 이게 정밀하게 조건부 확률 분포가 산출되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현재 2018년 당시 나이와 근무 시작 당시 연령을 산출을 한 다음에 이걸 재현을 해서 나중에 후처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재현된 자료의 성능이나 노출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 결과를 반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중간 결과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이때 자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일단 5개 근무지 기록을 가지는 그룹만 가지고 이렇게 성능과 노출 평가, 위험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변량 및 이변량 결과에서는 원자료와 좀 많이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재현자료 성능 측정에도 다른 걸로는 원자료와 재현자료 수출한 일반 선형 모델의 개수를 비교하는 닷 위스커 플랫이라는 게 있는데 관심 있는 변수의 코에피션트에다가 신뢰 구간의 겹침 비율의 측정값을 계산하고 평균으로 제공을 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동일한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그룹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이게 SB 기업 통계 등록부 결과인데 여기에서는 몇 개 한 3, 4개 정도 변수 빼고 나머지가 다 오버랩 구간이 95%에서 발생을 했고요. 이제 근무 지수가 5개인 경우에 약간씩은 빗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오버랩이 상당히 발견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업 통계 등록부 노출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업 통계 등록부는 이제 사업체 행정구역과 산업 분리에 대해서 원자료의 유니크한 자료가 다시 유니크하게 재현된 자료의 비율을 산출을 해서 노출 위험을 측정을 했고요. 사용자 분석 목적에 따라서 이제 원자료와 동일하게 재현되거나 재현되지 않고 그대로 재현되는
결과에 포함된 자료는 따로 제거를 한 뒤에 교육용 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출 위험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SBRC의 경우에 노출 위험 측정 방식이 조금 행 단위로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일 개체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각각 재현이 됐는데 첫 번째가 동일하게 재현이 됐다고 해도 만약에 두 번째나 세 번째에서 다르게 재현이 됐을 때도 이걸 똑같이 재현이 됐다고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마도 노출 위험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 동일 개체에 대해서 모든 정보가 다 맞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산출 방법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만 노출 위험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5개 근무지를 가졌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다른 경우에는 이 종사를 특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하니까요. 이상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좀 기초적인 수준의 내용일 수는 있는데요. 제가 작업 수행하면서 좀 겪었던 일이어서 시간이나 물리적 한계 내에서 해결한 방법을 공유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고요. 실제 데이터랑 통계적 결과를 같이 보여드렸으면 좋았겠지만 반출이 조금 힘들었던 점도 있었고요.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JND 구현을 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군요. 박나래 연구원님 돌발 사항이 있어가지고 발표 중간에 네. 방해 받으신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각성우 연구원님께서 Differential Private Goodness of Fit Test for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각성우 연구원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통계학과 연구원으로 있는 곽승우입니다. 네,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발표는 연속형 변수에 대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굿니스 오브 핏 테스트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개요는 일단 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고려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한국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차등적 정보 보호 또는 차분 프라이버시, 차분 정보 보호와 같이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발표에서는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퍼런셜 프라이버시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굿니스 오브 핏 테스트 방법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의 이제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 이제 굿니스 오브 핏 테스트를 적용하기 위해 사용한 디스크리타이제이션, 그러니까 이산화 방법을 이제 소개를 드리고요. 이산화 방법과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굿니스 오브 핏 테스트를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리얼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를 보고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왜 고려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많은 자료가 있으면 더 좋은 모형, 그러니까 더 설명을 잘하는 모형 내지는 예측을 잘하는 모형을 개발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들을 분석을 한 결과를 배포를 하거나 이 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내지는 민감한 정보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방법에서는 개인을 식별 가능한 정보,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익명화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몇 가지 연구에서 보여줬습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예로 링키지 어택이라는 게 있는데요. 링키지 어택이 하는 것은 익명화되어 있는 자료 외에 그 자료와 비슷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내지는 그 자료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다른 접근 가능한 자료를 이용을 해서 익명화되어 있는 자료에 어떤 개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것을 링키지 어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 자료를 배포를 하거나 분석을 할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얼마나 지켜지는지
노출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이제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구글이나 애플 같은 회사에서는 이미 몇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어떤 메커니즘 내지는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 먼저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가 복잡하게 써 있는데 의미하는 것은 어떤 랜더마이즈드 알고리즘 M이라는 것이 있을 때 이 랜더마이즈 알고리즘이 입실론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만족한다라는 것은 이 알고리즘의 어떤 매우 근접한 두 데이터, 여기서 x랑 y는 그 하나의 옵저베이션만 다른 두 데이터셋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입력을 했을 때 랜더마이즈 알고리즘이 같은 아웃풋을, 그러니까 같은 결과값을 그 반환할 확률이 어떤 익스포넨셜의 입실론 값에 이제 바운드가 되는 경우에 이 랜더마이즈 알고리즘 M이 입실론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랜더마이즈 알고리즘이 S라는 아웃풋을 주었을 때 그 아웃풋을 기반으로 해서 X인지 Y인지 밝혀내는 게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S라는 아웃풋을 줄 수 있는 확률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에 사용된 원래 데이터가 X인지 Y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되고, 그로써 X랑 Y, X 또는 Y에 있는 어떤 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이제 입실론 델타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도 여기 써 있는데, 입실론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만족하는 그 확률의 비율이 입실론 익스포넨셜의 입실론 값으로 바운드 되는 경우가 너무 그 예외적인 경우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델타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완화된 버전의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허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정의를 보시면 어떤 메커니즘이 랜더마이즈 메커니즘이 디퍼런셜 프라이버시가,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레벨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어떤 주어진 프라이버시 레벨, 프라이버시 파라미터 입실론 또는 델타를 만족하는 그 랜더마이즈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의에 따라서 랜더마이즈 알고리즘 M을 구성을 한다고 하면 어떤 아웃풋이 나왔을 때 그 두 개의 아웃풋을 비교를 했을 때 그 차이가 인풋 X랑 Y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이 랜더마이즈 알고리즘 자체에 있는 랜덤니스에 의해서 이 차이가 발생한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이 랜더마이즈 알고리즘은 개인 정보를 잘 보호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그러니까 입력값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어떤 함수의 최대 변화폭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센시티비티로 정의가 됩니다. 이 센시티비티를 알 때 그 함수를 저희는 이제 랜더마이즈 할 수 있고 랜더마이즈 알고리즘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랜더마이제이션 메커니즘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fx라는 함수를 주어졌을 때 그 함수의 센시티비티를 측정을 하고 그에 맞게 어떤 랜덤 노이즈를 만들어서 이제 그 함수의 아웃풋에 더하면 그 더한 결과 나온 아웃풋은 디퍼런셜리 프라이빗한 결과라고 이제 제시가 됩니다. 랜덤 노이즈가 라플라스 디스트리뷰션에서 얻어졌을 때는 라플라스 메커니즘이라고 하고, 그 결과는 입실론 디퍼런셜 프라이빗이 만족을 하게 되고요. 이게 만약에 노이즈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얻어졌을 때는 가우시안 메커니즘을 이용한 랜더마이즈 알고리즘이 되고 입실론 델타 디퍼런셜 프라이빗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디퍼런셜 프라이버시가 가지고 있는 또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컴포지션이고 하나는 포스트 프로세싱입니다. 컴포지션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의 디퍼런셜 프라이빗한 알고리즘을 구성을 할 때 여러 단계의 디퍼런셜 프라이빗한 스텝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큰 디퍼런셜 프라이빗한 알고리즘의 프라이버시 파라미터는 각 단계의 디퍼런셜 프라이빗한 알고리즘들의 프라이버시 파라미터들의 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떤 자료를 배포를 할 때, 이 전체 알고리즘을 통해서 배포를 할 때 달성하고 싶은 프라이버시 레벨이 입실론과 델타라고 주어졌을 때 각 단계에 얼마만큼의 입실론과 델타를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이 티오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는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인데요. 포스트 프로세싱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디퍼런셜리 프라이빗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얻은 결과에
우리가 추가적인 작업을 뭐 예를 들어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만족하는 데이터셋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데이터셋의 뭐 평균을 분석을 한다든가 추가적인 분석을 했을 때 나온 결과도 여전히 입실론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만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만족하는 데이터가 있을 때는 추가적인 작업을 하더라도 그 프라이버시 레벨을 더 약화시키진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디퍼런셜 처음에 말씀드린 디퍼런셜 프라이버시의 정의가 두 확률의 어떤 상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한을 만족하는 것을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두 확률의 비율이 아닌 두 확률의 레니 다이버전스를 이용을 해서 정의를 내린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제로 컨센트레이트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GCDP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기존의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보다 조금 더 완화된 버전, 그러니까 완화됐다는 것은 이제 같은 프라이버시 레벨을 지키더라도 조금 더 적은 노이즈를 섞는, 그러니까 노이즈를 더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되고요. 이 GCDP를 만족하는 메커니즘은 가우시안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띠오렘이 의미하는 것은 이 GCDP를 만족하는 어떤 그 GCDP를 만족하는 아웃풋이 있을 때는 그것이 입실론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또는 입실론 델타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만족하는 다른 결과들과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GCDP를 만족하는 어떤 결과값이 있을 때 그것의 파라미터를 저희가 로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로우를 이용을 해서 기존에 있던 입실론 델타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로 표현을 한다든가 아니면 입실론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방법을 사용했을 때 그 결과값에 어느 것이 더 효용이 좋은지를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디퍼런셜 프라이빗 굿니스 오브 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 제가 지금 소개드릴 것은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프리빗이라는 것이고 이 방법은 두 개의 알고리즘을 합쳐서 하나의 이제 거대한 이제 하나의 테스팅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그 저희가 하고 싶은 테스팅의 규모 가설은 어떤 표본의 모 분포, 그러니까 파퓰레이션이 어떤 규모 가설에서 가정하는 P0라는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것이다. 가설 검증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규모 가설 이 프리빗 테스트에서는 두 분포 사이의 토탈 베리에이션을 이제 측정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규모 가설을 기각을 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알고리즘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라플라스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규모 가설을 기각을 하거나 기각을 하지 않는데요. 기각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다른 통계적인 방법, 카이스케어 스태티스틱과 비슷한 어떤 통계량을 이용을 해서 이제 기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라플라스 메커니즘을 이용했기 때문에 디퍼런셜리 프라이빗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규모 가설을 기각하는 확률이 첫 번째 단계를 거치면서 바운드가 돼서 그 인풋이 달라졌을 때 그 규모 가설을 기각하는 그 비율이 어떤 값에 이제 바운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단계도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이제 정의를 만족하게 돼서 두 단계가 각각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만족을 하고 컴포지션에 의해서 두 단계 합친 이 프리빗 테스트가 디퍼런셜리 프라이빗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로 있는 디퍼런셜리 프라이빗 카이스케어 굿니스 오브 테스트는 저희가 사용하는 카이스케어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할 때 관측치에 어떤 노이즈를 더하게 되는데 라플라스에서 얻은 노이즈를 더하기도 하고 노멀에서 얻은 노이즈를 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관측치에 노이즈를 더한 다음에 기존에 있던 테스트를 똑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포스트 프로세싱, 결과적으로 관측치가 디퍼런셜 프라이빗한 관측치를 제네레이트하고 그 디퍼런셜 프라이빗한 값을 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카이스케어 검정을 했을 때 이제 그 결과로 나온 검정 결과는 디퍼런셜 프라이빗하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GCDP 굿니스 오브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 두 번째 있는 방법의 노이즈를 더할 때 그 앞서 소개해드린 GCDP를 만족하는 그 가우시안 메커니즘을 적용한 노이즈를 이제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컨티뉴어스 그러니까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 제가 사용한 이산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컨티뉴어스 그러니까 연속형 변수가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와 같이 어느 양쪽이 됐던 한쪽이 됐던 바운드가 없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이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했는데요. 어느 한쪽으로 바운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컨티뉴어스 값들에 대해서 어떤 통계량을 계산을 하게 되면 바운드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센시티비티를 계산하면 센시티비티가 바운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센시티비티가 바운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라플라스 메커니즘이나 가우시안 메커니즘을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각 그 메커니즘에 사용하는 그 분산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더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그 센시티비티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도메인을 쪼개는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도메인을 쪼갤 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같은 길이에 필요한 구간의 개수가 주어져 있다면 같은 길이에 주어진 D개의 구간이 주어졌다고 하면 D개의 같은 길이의 구간으로 쪼갤 것인가 아니면 D개의 같은 확률을 가지는 구간을 쪼갤 것인가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같은 길이를 쪼개기 위해서는 상한과 극한이 항상 존재를 해야 되는데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저는 같은 확률을 가지는 구간으로 쪼개는 것으로 이제 접근을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귀무가설에서 어떤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귀무가설에서 가정하고 있는 디스트리뷰션 P0라는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각 인터벌, 각 빈의 구간을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를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각 빈이 가지고 있는 확률은 1 나누기 D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얻은 바운드를 이제 샘플에 적용을 하게 되면 각 빈 또는 카테고리에 이제 몇 개의 관측치가 들어가는지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관측치를 가지고 이제 그니스 오피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제 예제인데요. 100개의 구간을 쪼갰을 때 왼쪽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100개의 구간을 쪼갰을 때의 경우입니다. 각 빈이 0.01의 확률을 가지고 있고 오른쪽은 다른 디스트리뷰션에 왼쪽에 사용했던 그 바운드를 적용시킨 결과인데요. 저희가 알다시피 T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노멀에 비해서 더 두꺼운 꼬리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왼쪽이나 오른쪽 끝에 빈에서 훨씬 높은 노멀 디스트리뷰션보다 훨씬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시뮬레이션 어떻게 시뮬레이션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무가설에서 가정하고 있는 분포는 스탠다드,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고요. 샘플은 표준 정규 분포, 카이 제곱 분포 그리고 지수 분포에서 얻었습니다. 샘플 사이즈는 1500부터 2만까지 6개를 고려를 했고 프라이버시 파라미터 같은 경우도 0.1에서 1까지 6개를 고려했습니다. 델타는 일단 지금 제시되는 결과에서는 하나의 값으로 고정을 해 놓았고요. 그 GCDP에 사용되는 파라미터는 입실론과 델타의 그 함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프로시메이트한 값으로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빈으로 나눌 것인가 D를 계산을 할 때는 샘플 사이즈의 3분의 1승의 어떤 상수를 곱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상수는 3부터 5까지 0.5 간격으로 5개를 생각을 했고요. 테스트 결과는 150번을 반복을 해서 이제 얻은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맨 처음에 봤던 프리빗 테스트인데요. 프리빗 테스트를 보시면 샘플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도 노멀에서 그러니까 그 표준 정규 분포에서 얻지 않은 표본에 대해서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니다라고 잘 기각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까만색 선이 밑에 있는데 이게 표본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얻어졌을 때의 결과인데요. 보시면 샘플 사이즈가 커질수록 표준 정규 분포에서 얻은 그 값들을 그러니까 기각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실론 값에 따라서 더해진 노이즈 양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결과를 보시면 입실론 0.1일 때랑 0.2일 때를 비교를 해보시면 0.2일 때 더 작은 노이즈를 더하고 더 잘 구분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디퍼런셜 프라이빗 카이스퀘어 분해 소비 테스트를 보실 건데 이 경우는 라플라스 메커니즘을 이용한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파란색 점선이 샘플 사이즈가 많이 되기 전에 약간 파워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은 지금 저 파란색 디스트리뷰션은 카이스퀘어 10, 그러니까 자유도가 10인 경우의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과 비교를 했을 때 차이는 많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노이즈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파워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샘플 사이즈가 1500일 때 왼쪽에 각 그래프의 x축이 의미하는 건 빈의 개수를 의미하는데요. 빈의 개수가 늘어날 때 샘플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파워가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 관측치와 노이즈가 더해진 상태로 이제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빈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노이즈의 영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실론 값이 커짐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시면 입실론 값이 작다는 것은 노이즈가 크다는 것이고 입실론 값이 크다는 것은 노이즈가 작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노이즈의 영향이 큰 경우에는 파워가 떨어지게 되고 노이즈의 영향이 작아지는 경우에는 이제 파워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가우시안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라플라스 메커니즘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샘플 사이즈를 필요로 하는데요. 입실론 값으로 봤을 때도 더 큰 입실론 값을 입실론 값이 적용이 됐을 때 비슷한 파워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우시안 메커니즘이 약간 더 큰 베리언스가 그 노이즈가 더 큰 베리언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료에 적용한 결과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자료는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사용을 했고요. 이게 18,640개의 그 옵저베이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변수는 소득 변수인데요. 소득 변수, 임금 소득, 그리고 재산 소득, 그리고 그 사업 소득 정도를 이제 검정을 해 보았습니다. 자료의 분포를 보시면 총소득을 제외하고는 좀 분포의 모양이 노멀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기존 그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지 않은 테스트와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테스트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지 않은 테스트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지 않은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모든 변수에 대해서 노멀 분포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이걸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테스트로 봤을 때는 토탈 총 소득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그 기존의 프라이버시 고려하지 않은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내고 있지만 토탈 그 총소득의 경우에는 빈의 개수가 커짐에 따라서 파워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하더라도 기존의 테스트와 비슷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통해서 센시티비티를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야 될 작업으로는 빈의 개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빈의 개수가 커짐에 따라서 파워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빈의 개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은 원 샘플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투 샘플로 확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성우 연구원님 발표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발표는 캐나다 통계청의 자카리 자누시 선임 데이터 과학자의 주제 발표 순인데 해외 캐나다에 계신 관계로 지금 현재 오후 11시 정도 될 거로 판단이 되어서 온라인으로 참석하기 어려워서 물론 뒤에 있는 토론 참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영상으로 발표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발표 주제는 Supervised Text Classification with Labeled Homomorphic Encryption입니다. 그럼 영상을 My name is Zachary 보도록 Zanussi. 하시겠습니다. I'd like to begin by thanking the organizers for the opportunity to present recent work on encrypted text classification completed with my colleagues at Statistics Canada. I'll give first a brief outline of the presentation to come. First, we'll give an introduction to privacy-preserving machine learning for anyone not familiar. Then we will talk about the task we set out to complete, namely text classification of retailer data for business statistics. Last, we describe our proposed solution. We will approach this presentation in a pedagogical way. We'll first present our first iteration of the classifier, discuss some of its shortcomings, and then introduce our ensemble model whose design was inspired by these problems. I begin with an understatement.
Machine learning has seen huge application across many different disciplines, including revolutionizing the field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However, privacy and security considerations pose additional challenges to applying data science methods. This is especially true in official statistics, where NSOs make strong commitments to the privacy of citizens. Emerging privacy-preserving techniques promise to allow us to extract analytics while protecting the privacy of respondents. In this work, we explore one of these technologies, known as homomorphic encryption, to train a neural network on sensitive data. Let's begin by discussing homomorphic encryption, or HE. HE allows the analyst to perform arithmetic operations on encrypted data. With standard encryption, this would first require decrypting with the private key, which limits the number and identities of who can perform these computations. With homomorphic encryption, any party can perform the operations without access to any private information, and they don't have access to the input, output, or intermediate results. Graphically, we can see that if given encryptions of values A and B, we can homomorphically add them to obtain an encryption of the sum without messing around with keys or decryptions. The same is true with multiplication. Mathematically, this is done by making the encryption map a homomorphism. This applies to delegated computing on sensitive data, on the cloud, for example. Suppose we have a data set D that we would like to apply a function f to, but for some reason this is prohibited. Perhaps f is computationally expensive or proprietary. We can encrypt our data and send it to the cloud, who can apply f homomorphically and then return it to us to decrypt and use. We get our desired results, and the cloud doesn't have access to our data. HE is based on lattice cryptography and believed to be post-quantum secure. It offers an unparalleled level of cryptographic security at the cost of higher computational and storage requirements. Also, the leveled nature of these schemes limits the number of consecutive operations we can perform on a ciphertext before noise accumulates and we need to decrypt. For this project, we use the scheme of Qian, Kim, Kim, and Song, or CKKS. Its support for arithmetic on real numbers makes it perfect for representing the weights of a neural network. We will briefly describe the interface of this scheme. Data is encoded as vectors, and once encrypted, we can component-wise add, subtract, and multiply two ciphertexts. We also may apply an operation called rotation to change which value is in which slot of the ciphertext. The way we put values in slots is called packing, and the structure in which you pack your values has a large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your protocol. The CKKS scheme is leveled, which means that as we perform more operations on the noise in the ciphertext compounds until it overtakes our signal. The built-in mitigations for this noise growth limit the number of consecutive multiplications that can be formed on a ciphertext. Thus, a major restriction on the circuits we can implement is the bounded number of multiplications. Notice that we are restricted by the 3 available arithmetic operations. That means every non-polynomial function needs to be approximated as such. This leads to difficulties implying, say, activation functions, as there is a trade-off between approximate accuracy and circuit depth. We can now start to describe our task. First, we will talk about scanner data, which comes to us from major retailers across Canada, describing transactions that take place in stores throughout the nation. It consists of some identifiers, prices, and retailer descriptions of the products involved. One way that StatCan uses this is to compute the consumer price index, which is a way of measuring the buying power of the Canadian dollar. The first step in the workflow is to standardize the retailer-provided product descriptions into the North American Product Classification System, or NAPS codes. This is because these retailers' descriptions often vary wildly between similar products at different retailers, or even different brands of similar items at a single retailer. NAPS codes are 7-digit codes with a hierarchical structure that makes it easier to compare these similar products. You can see some examples of descriptions and their NAPS codes in the tables pictured. Once the classification is complete, this data is sorted into lists based on the codes and identifiers, and statistics are computed on these values. We at StatsCan have already completed a proof of concept of computing these statistics on the post-ML data. Today, we are presenting the second proof of concept, performing this text classification of retailer descriptions into NAPS codes. Due to a larger organizational shift to cloud practices, this task, which up until now has been completed at a StatCan data center using traditional machine learning methods, needs to be moved to the cloud.
The sensitive nature of the scanner data precludes straightforward cloud migration, however. As is the case with many machine learning workflows, the scanner data goes through two main phases: training, where we feed new labeled data into the algorithm, and prediction, where it is fed new unlabeled data in production. This scanner data model is retrained multiple times throughout the year as the retailers take in new and seasonal products. As a proof of concept, we test the feasibility of securing the training routine with HE. It is well known that encrypting any calculation will increase the amount of time and computational power required to compute it. We were also interested in whether encryption would affect the accuracy of our final models. Since this was a proof of concept, we have taken a synthetic data set from the USDA Food Data Database. We sampled 50,000 entries from 5 different NAPS codes to obtain a balanced data set. We find that the standard trust model one finds in the academic literature is stricter than necessary for national statistics organizations, or NSOs. Indeed, contrary to the honest but curious model, where the data holder wants their data to be kept from the consumer, in the official statistics context, we often have data sharing agreements in place that permit the NSO to view and compute on the data. So in our case, we assume that the retailer is willing to share their data with StatCan, but that both of these parties have a strong limit on their computational power. So we can look at the data before computing, and we can compute some simple statistics if we'd like, but our ability to do any pre-processing is limited. We can use this information to inform our model structure and hyperparameters. Since we don't have access to bootstrapping, we will allow ciphertext refreshing, where spent ciphertexts are returned to the secret key holder to be decrypted and re-encrypted at a higher ciphertext level. This process is undesirable, but not prohibitive, since the amount of data to be transferred in either direction is about 10 megabytes per refresh. Finally, we place a lot of importance on getting the training right the first time. We don't want to have to retrain if we end up with a model that isn't performant. These words, distrust, in this image have quotes around them, because while in general, cloud services run reputable practices and do what they can to ensure good data security, we, for the sake of this project, consider the presence or inference of any scattered data or clear text encoding of such to be a breach. Okay, so we use a straightforward delegated computing protocol that proceeds as follows. Statistics Canada, in red, creates and distributes encryption keys, hyperparameters, encoding, and training instructions to the client and cloud. The retailer, in blue, encodes and encrypts their data and sends it to the cloud, who can evaluate the training circuit homomorphically before forwarding the resulting model back to StatCan. StatCan ends up with the training model. The retailer has assurances that their data is secure, and the cloud never has access to the input, output, or intermediate results. This protocol structure and the trust model on the previous slide seem appropriate for protocols where the data consumer is an NSO. It allows them to access the data products while minimizing the data holder's involvement and guaranteeing the security of their data. Our first attempt at solving this task was inspired by the solution already in production at StatsCan, as well as well-known private machine learning works like CryptoNets and Private FastText. We use a single layer neural net with a shifted sigmoid activation layer. We use sigmoid instead of softmax because as a vector function, it was hard to find a suitable polynomial approximation for softmax. We approximate sigmoid with a degree 5 polynomial, shown here in dotted against the shifted sigmoid in solid. To encode our short descriptions, we used an n-gram bag of words encoding. This was inspired by the strong computational limit on the data holder. Running the bag of words encoder is much lighter than BERT, GPL2, or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However, depending on your use case, these are good options that almost certainly will improve performance. We use the hashing vectorizer to reduce the dimension from 14,000 to 8,000, since HE likes powers of 2. Our model was implemented in C++, and we used big batches in order to maximize the number of times the model sees each data point. Our choice of parameters gives us 2 model updates. We are also able to implement Nesterov momentum and L2 regularization to improve our training. Without going into too much detail, this first model achieved only modest accuracy after almost 2 days of training. This model was also sensitive to explosion due to its sigmoid approximation. You can see this on the graph here. While a bona fide sigmoid attains a max value of 1,
a polynomial tends to infinity in either direction. Feeding large values will return larger gradient updates, thus returning even larger logits. This problem can compound until all the parameters are large and all learning is lost. This tendency to explode is a symptom of the model's sensitivity to hyperparameter tuning. Since we have access to so few epochs, we want to maximize the size of, say, the learning rate. But choosing too large a value contributes to explosion. Thus, we were finding that we needed to run a careful hyperparameter tuning, which doesn't fit with our desire for a one-shot performant model without retraining. Lastly, this model was inflexible, requiring the feature space to be exactly 8,000 dimensional. We didn't want this to be a one-shot solution to just this one task, but rather be a transferable model that can find other use cases. All of these problems point to one simple solution: train an ensemble. We can now discuss our final model, the encrypted ensemble. We train an ensemble model of weak linear learners. There are a few reasons why an ensemble model is appropriate here. The opportunity to use multiple different hyperparameter combinations at once helps guarantee that we successfully train without observing or repeating the training process. The packed nature of HE ciphertexts allow us to parallelize the training across several models and data entries simultaneously, as well as providing the flexibility to use different pre-processing strategies. And finally, training several models helps mitigate the issue of limited training epochs inherent in HE. Each submodel is a single layer neural network with no activation, and we perform a soft vote to determine the ensemble prediction. We can pack several of these submodels into single ciphertexts. We stripped out activation functions and regularization, but kept Nesterov's momentum. While other groups have used packing to train multiple data points at once, as well as an ensemble logistic regression, to our knowledge, we are the first to consider an encrypted ensemble with a multi-class text classification task with a large feature space such as ours. We have mentioned the leveled nature of the CKKS scheme. The algorithm only allows a bounded number of consecutive multiplications on a ciphertext before too much noise accumulates. In our case, this puts a limit on the number of model updates or epochs that we can perform during training. We have two modes of operation to try to mitigate this limitation. The first we call the tall model. When a ciphertext has expended all of its allowed multiplications, it can be refreshed by being decrypted and re-encrypted. This process requires access to the secret key, which means the cloud must send the expended model to StatCan, who could refresh and return it. This adds a communication cost of sending data back and forth to the protocol, but allows for as many levels as you see fit. We can continue to stack refresh and training steps to this tower until we achieve the accuracy we like. The other is the wide model, which is closer in spirit to the way ensemble models are used in clear text machine learning. We create and train several model ciphertexts in parallel. When one is expended, we create and train a new one. This way we can have as many submodels as we desire, and by controlling which submodel trains on which data, we can hope to maximize our ensemble accuracy, even though each submodel will be weaker by itself. This removes the communication cost. We can continue adding models in this line until we achieve our acceptable performance. We now present some of the results of our experiments. The dataset expansion is a combination of the high memory required for text classification tasks and the data expansion factor of HE. Through these two factors, from 15 megabytes, the data expands to roughly 80 gigabytes. Training a similar non-ensemble model under ideal conditions gives a best case performance in the clear text of about 87% accuracy on the test set. It requires about 3,200 model updates, which is about 100 times more than is feasible with HE. We use model updates instead of epochs to benchmark our model. This refers to the stage in gradient descent where we subtract the gradients from the model and resume forward propagation with the next batch of data. This is because performing these batch updates is what consumes our levels rather than an entire epoch of batches. For a fairer comparison, we also present results for the same clear text model trained with a number of model updates similar to that of the ciphertext. As you can see, we obtain a similar accuracy with all three models, which is considerably higher than the 20% baseline. Both the wide and tall models perform in a similar amount of time, but use a different strategy to continue training after the models run out of ciphertext levels. These experiments were performed using an 8-core, 32 gigabyte Microsoft Azure Cloud Virtual Machine. Encryption was performed using the Microsoft Simple Encrypted Arithmetic Library. In conclusion, we have shown that homomorphic encryption is an appropriate method for surmounting privacy issues in data science, including machine learning. Accuracy loss in this application was non-negligible, but not prohibitively high.
Training time is also reasonable on a reasonably priced VM, meaning that small organizations or even individuals can afford to apply this technology to protect their data. Our ensemble models help maximize the learning opportunity and improves the chances of a one-shot successful training run. Finally, we believe that HE has progressed to a stage where a small team can perform a non-trivial real-world encrypted ML task in a reasonable amount of time and compute cost. Thanks for listening. Merci d'avoir écouté. This is how you can contact us. I'd be pleased to continue the discussion either in the question period or sometime in the future. You can also see our upcoming publication in the proceedings of the 63rd ISI World Statistics Congress. Thanks again. 이상으로 세 분의 주제 발표를 모두 마치고 다음 순서인 토론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이용희 교수님께서 발표에 대한 논평을 해주시겠는데 역시 현장 참석이 어려우신 관계로 현재 줌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용희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세 분 발표는 잘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럼 지금부터 주제 발표에 대한 코멘트나 질의를 한 10분 내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분 발표 잘 들었고요. 이거 참 큰 심포지움을 개최해 주신 개발원, 그다음에 통계청 감사드리고요. 제가 들은 내용을 가지고 조금 제가 생각도 말씀드리고 질문은 많이 없습니다. 예, 일단 박나리 연구원께서 그 SBRC 가지고 재현 데이터를 만드셨는데요. 제가 제 경험으로 재현 데이터를 만들 때 가장 그 난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약 조건이 있는 데이터와 두 번째는 우리가 평균 그 너멀처럼 대칭이 아니라 굉장히 뭐 정제적 데이터 스큐드 돼 있어 꼬리가 긴 자료를 만들 때 재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박나리 연구원님이 하시는 것들은 한 작업은 제약 조건이 있는 데이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해 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제약 조건이 우리가 그 어떤 변수들 간의 제약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레코드 간의 제약 조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 레코드 간에 지금 하신 것들은 레코드 간에 즉 우리가 같은 레코드가 해결하시면서 이렇게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고요. 이런 식의 그 제약 조건이 있는 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스큐드된 데이터의 방법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고요. 요즘 최근 연구에는 베이지한 방법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시간도 걸리고 제가 이렇게 논문을 읽어보니까 특정한 부분에서 재현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작업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제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개의 같은 사람이 어떤 이직을 하면서 그것이 행해되어 있다면 그게 사실은 행을 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을 했다면 그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다시 열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롱 포맷을 그러니까 와이드 포맷을 만들고 그다음에 미싱 데이터에 어떤 제약을 주는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저는 인상 깊게 들었고요. 어려운 작업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곽상우 연구원이 발표해 주신 DP 하에서 그 테스트인데 사실 저희가 많은 경우에 이것이 정보 보호를 하건 또는 여러 가지 DP를 만들건 재현 자료를 만들건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합이나 또는 평균 같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1차 모먼트만 많이 체크를 하지 분산을 체크한다거나 관계를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들이 우리가 통계를 낼 때 그냥 기초 통계 즉 열을 더하고 어떤 데이터를 선택을 해가지고 썸을 내거나 좀 토탈을 내거나 또는 평균을 내거나 그런 식으로 할 때 하는데 보통 이제 테스트를 한다는 건 특별한 분야에 쓰이는 건데 이런 식의 그 DP가 있을 때 DP가 적용됐을 때 즉 디퍼런셜 프라이버시가 적용됐을 때 테스트를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분야가 있을 겁니다. 교육 분야라든가 인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울시하고 뭐 우리 어떤 다른 대하고 어떤 같으냐 안 같으냐 가설 검증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 분야에서는 이런 교육 효과라든가 어떤 정책 효과를 볼 때 굉장히 많은 지역의 차이를 볼 때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쓰고요. 그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연구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해결 방법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미국에 제가 알기로는 그 교육 그 데이터를 다루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서는 국가도 개인도 다 노출 제어된 자료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원자료를 쓰고 노출 재료를 이용자한테 줘서 이렇게 이용자가 노출 제어된 자료를 쓰게 되면 굉장히 그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솔루션으로 물론 이제 그 노이즈를 이제 그렇게 첨가한 건 아니고요. 스와핑해가지고 그룹 스와핑을 한 건데 그렇게 되면 평균하고 분산은 유지되지만 이 코릴레이션 스트럭처가 깨집니다. 약간 깨지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국가기관이 원자료를 쓰고 이용자가 정보 보호된 자료를 쓰면 이 분석이 특히 그 교육에서는 굉장히 많은 뭐 여러분 고급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충되기 때문에 아예 제가 알기로는 국가도 노출 제한된 자료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곽순우 연구원이 발표해 주신 이런 것들은 특히나 더 많이 이용될 것 같습니다. 자카리 자누시가 그 동영 암호로 된 이제 여러 가지 그 머신러닝 기법에 대해서 캐나다 통계청이 하시는 일을 지금 발표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전공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하여튼 국가가 사실 동영 암호화된 그 연산이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아마 개선시키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미국 통계청도 제가 알기로는 뭐 인구 센서스 뷰로죠, 그렇죠? 거기도 아마 DB를 롱텀 그 플랜을 정해서 우리가 계획을 정해서 어떤 정보 보호가 되는 그런 DB 같은 거 그런 거 구축하는 어떤 큰 프로젝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캐나다 통계청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한국 이런 머신러닝이나 AI 또는 이런 정보 보호 분야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거를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잘 따라가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기술에서 뒤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거였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리더십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수준에서 어떻게 따라가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거를 갖다가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 리더십에 대한 있어서 거기서 결정이 나오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알 수 없지만 단계별로 우리나라도 통계 그 작성 기관이 이 보안에 대해서 어떤 면으로 어떻게 우리가 개선시키고 정책을 우리가 구현해 갈지는 타임라인이나 그런 것들은 꼭 그런 거를 모니터링하거나 그런 거를 생각하는 리더십 그룹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래야지 우리가 이런 어려운 굉장히 급속하게 발달되는 AI 머신러닝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코멘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용희 교수님 토론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밭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최동골 교수님께서 코멘트나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밭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최동걸 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내외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이 모인 통계 방법론 심포지엄을 이렇게 개최해 주신 통계개발 원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인공지능, 딥러닝, 컴퓨터 비전, 로보틱스 쪽 연구를 주로 수행하여서 이렇게 통계 쪽으로는 약간 제 전공 분야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번 연도에 그 통계 개발원과 함께 그 딥러닝 메소드를 이용해서 재현 자료를 만드는 그 연구를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저도 통계 쪽을 많이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 전공 분야인 딥러닝을
이쪽 분야에 접목해서 재미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제가 아무리 이쪽을 조사해도 전공자분들의 견해를 따를 수는 없어서 제가 좀 사실 좀 과제를 진행하면서 갖고 있었던 좀 궁금점들을 해당 자리를 통해서 조금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카트나 혹은 다른 이제 롤 베이스 방법론과 달리 딥러닝 방법론을 이용해서 SBR이나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에 대한 재현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재현 자료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 보니까 두 가지가 특히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잘 원본을 변형시킬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변형을 시키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이 원본 자료의 특성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런 원본 자료의 특성을 어떻게 잘 보호할 것이냐라는 어떻게 보면은 상호 충돌되는 두 개의 니즈가 발생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변형을 좀 더 잘하고자 하면은 그 특성이 많이 망가지고 원래 특성을 많이 갖고 가고자 한다면은 개인정보 보호가 좀 덜할 수도 있는 이런 아이러니가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연구를 하셨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모든 기술이 현 상태에서 100% 이런 것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니즈에 맞는 방향으로 이 두 가지의 특성을 상호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재현 자료를 만드는 원 목적이 이 통계청 바깥으로 자료가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소에서 이 재현 자료를 가지고 코딩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평가를 미리 좀 진행을 해보고 이렇게 좀 시간 소모를 줄여주는 작업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딩을 완성한 거를 가지고 다시 통계청에 들어와서 원본 자료를 가지고 바로 이제 돌려보기만 하면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목적이라면 저는 이제 이런 것을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재현 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조금 고안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자료에 개인정보 유출에 조금 더 웨이트를 줘서 자료를 만드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박나리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뭔가 색다르고 더 잘 변형을 시켜주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기보다는 처음 자료를 딱 접했을 때 이것이 딥러닝이 소화할 수 있게 전처리를 하는 부분이 매우 어렵고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박나리 연구원님께서 이 전처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와 그 경험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딥러닝을 통해서 이 자료들을 어떻게 잘 변형시키냐도 중요하지만 이 전처리를 어떻게 자동화를 할 것이냐에 좀 더 포커스를 저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딥러닝 네트워크가 스스로 이 테이블에 있는 그 자료들이 예를 들어서 범주형인지 아니면 수치형인지를 스스로 알아내고, 또 예를 들면 생년월일 같이 이런 날짜에 대한 그런 컨스트레인이 있는 것들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오류가 없는 데이터를 스스로 자동화해서 만들 수 있는 것에 저는 지금 현 딥러닝 기술을 적용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술이 개발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영구적으로 완전 이슈가 있는 그런 그 재현 자료 딥러닝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통계청에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다른 연구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변형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딥러닝이 현 상황에서 조금 더 통계청 쪽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SBR 같은 자료를 지금 재현 자료를 하나 만드는 것만 해도 거의 1년에 해당하는 시간의 연구가 필요했는데 이렇게 딥러닝이 만약에 앞부분의 전처리 부분을 도와준다면 많은 데이터들을 자동화해서 그 재현 자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서 딥러닝 적용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딥러닝과 이제 AI 시대를 맞아서 통계 분야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곽승우 연구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캐나다 선임 데이터 과학자 분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존 통계적인 평가 수치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이제 딥러닝 방법론이 얼마나 해당 자료가 잘 생성되었고 차이점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자료로 태스크를 수행해서 원래의 성능이 나오는지를 평가한다든지 그렇게 조금 새로운 시각의 평가 방법이나 혹은 매저 매트릭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이 정부에서 통계 자료를 처음 생성할 당시에 그 표를 인공지능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약속된 해석하기 쉬운 포맷의 표로 데이터를 애초에 생성한다면은 좀 더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들을 쉽게 해석하고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금 제 앞에서 말씀해주신 어드바이님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그 리더십 그룹의 그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통계개발원에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GPU 서버를 직접 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 보호 때문에 자료가 반출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 아까 네이버 클로바 발표도 그렇고 하이퍼 데이터 시대에 이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임시적으로 그 서버를 반입해서 계산을 하는 것은 매우 역량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계개발원이나 통계청에서도 이렇게 딥러닝을 응용할 수 있는 내부 자체 GPU 서버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권고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인공지능 쪽에는 퍼블릭 데이터라고 해서 기업이나 혹은 기관, 대학이 만든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계 자료는 당연히 이제 개인 보호가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공개가 미흡한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일부 이런 공개 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연구용 혹은 기술 개발용으로 몇 가지 DB를 조금 공개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 좀 이런 리더십 그룹의 역할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코멘트는 여기까지고요. 통계 쪽에 많은 전문가들 분께서 많은 어드바이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동골 교수님 논평 말씀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금까지 있어왔던 통계학적인 시각으로 본 게 아니고 AI나 딥러닝 분야에서 바라본 논평이어서 색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발표자 분들께서 토론자의 토론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주제 발표 시에 혹시 미처 말씀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박나리 연구원님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아까 이용희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그 열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셨던 부분을 제가 사실 재작년인가 신용정보원을 할 때는 그렇게 가능했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금융 데이터는 좀 착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날짜 기간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방법을 썼었는데 이번에는 좀 시간적이나 물리적인 제한이 좀 많아서 그걸 못 써본 게 좀 아쉽기는 해요. 제가 사실 진행한 사업은 임퓨테이션은 아니어서 데이터를 보정을 한다거나 빈값을 채워주는 목적은 아니었어요. 이게 최대한 원자료와 비슷하게, 오타도 비슷하게 보여주고 싶다. 그래야 그 비용을 내고
통계 데이터 센터에 들어와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데이터 자동화에 딥러닝을 써보진 않았고요. 근데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다른 과제가 이제 다크 데이터 과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메타데이터를 생성한다거나 아니면 그 문서들 간의 어떤 그래프 네트워크를 빌드업 할 때 그 일단 원자료가 이제 이 상황에서는 원자료가 보정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자동화를 저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성호 연구원님, 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네, 코멘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희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그 교육 정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라 전 참고해서 한번 어떻게 노출 제어를 했는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최고동결 교수님께서 자료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커뮤니티에서도 대연 자료를 지금 만드는데 그 리스크를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침해된 리스크를 측정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디퍼런셜 프라이빗한 데이터를 신세틱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재현된 자료와 원래 자료가 얼마나 비슷한지 내지는 재현된 자료 유틸리티를 측정하는 게 가장 하나의 문제로 되고 있거든요. 통일되어 있는 사실 방법이 없어서 자기 분석에 맞게 유틸리티 측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제네럴한 어떤 유틸리티를 측정하는 메저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의 추가적인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질의응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혹 현장에서 지금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질의가 있으신가요? 예, 개발원장님. 네, 그 발표들을 잘 들었습니다. 앞부분에 좀 그 중간에 다른 미팅이 있어서 좀 놓친 게 있긴 한데 미리 그 준비하신 자료들을 보고서 이해는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카나다 통계청에 자카리 자누치가 같이 못한 게 좀 아쉽긴 하네요. 같이 좀 이 시간에 좀 질의응답에 같이 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좀 테크니컬한 질문보다 지금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 토론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말씀들을 나누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두 분 이제 토론자께서 이용희 교수님, 최동걸 교수님께서 특별히 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런 분야의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참 공감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어도 3세대가 그동안에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나다 통계청의 아이반 펠레기가 제1세대 이 개인정보 보호에 여러 관련된 파운데이셔널 티어리를 시작을 하고 방법론을 시작을 하고 2세대는 단 로빈을 중심으로 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론과 함께 발전을 시켰고요. 제 3세대는 오늘 기조 강연을 했었던 제리 라이더 교수와 여러 이제 교수진들이 연구진들이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발전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분야가 특별히 개인정보 보호 분야 관련된 분야는 이제 1세대가 시작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년에 들어와서 그런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근에 저희 통계개발원에서 바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과학을 전문성을 가진 5급 사무관을 이제 공모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적임자를 뽑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거꾸로 좀 이런 그 심포지움의 자리지만 또 여러 교수님들이 나와 계시고 또 현재 그 토론자들이나 발표자들이나 이 분야와 관련된 그 연구자들, 그 연구 역량들을 좀 체계적으로 잘 그 발전을 시키고 학계와 특별히 그 정부에서 지금 이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찾기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희도 이 1년 전에 해서 이것을 이번에 좋은 분을 뽑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그 역량의 준비와 또는 민간과 학계와 정부에서 이 데이터 과학, 개인정보 쪽에 좋은 역량들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대안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장님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도 이현희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일단 원장님 감사하고요. 이런 심포지움에 참가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하나 인력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전통적으로 뭐 통계학과 그다음에 뭐 컴퓨터 사이언스, 수학과 이런 과들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근데 한 7, 8년 전부터 미국 대학들은 같이 공동으로 이제 과목을 만들고 이제 그 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인력도 모자랄 뿐만이 아니라 이런 AI, 머신러닝 여러 가지 데이터가 그 합쳐진 그런 일들은 이게 사실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고 리더십이 있지 않으면 방향과 어떤 리소스를 그 하는 것이 굉장히 발정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인력 배출의 어떤 그 엄청난 그 요구에 따라서 이제 교육기관들이 거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국가에서도 시책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우리가 통합해서 그런 통계학, 수학, 그다음에 공학 필요한 컴퓨터 사이언스라든가 엔지니어링 그런 것들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학부 교육 같은 거나 또는 대학원 교육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게 바꿀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학부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데이터 사이언스, 빅데이터, AI,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큰 엔지니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지금 여러 가지로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좀 어떻게 보면 선진국보다 한 7, 8년 교육 과정에서 늦은 거죠. 대학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나라에서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약간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현재 유튜브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참여자들 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성우 연구원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할 때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150번, 100번 시뮬레이션을 하셨는데 150번이면 충분한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몬테칼로 방법은 그 소개되어 있는 방법 중에 디퍼런셜리 프라이빗 카이스퀘어 굿니스 오브 테스트에 대해서만 했고요. 그때 사용한 게 이제 라플라스 메커니즘에 대해서 어심토틱한 테스트 스태티스틱의 디스트리뷰션 대신에 몬테칼로를 이용을 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150번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좀 더 큰 샘플 사이즈가 있으면 좀 더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입실론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파라미터의 노이즈의 베리언스가 크게 되면 더 많은 샘플을 사용을 했을 때 더 안정적인 테스트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케이스를 같은 수준, 그러니까 같은 이터레이션 횟수로 사용을 하다 보니 100번 그리고 몬테칼로는 150번을 사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테스트를 할 때는 시간이 상당히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어쩌면 제가 사용한 방법 자체가 좀 느린 걸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방법 자체가 노이즈를 제네레이트해서 또 더한 다음에 그걸 갖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느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른 방법을 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고 끝으로 오늘 세션에 대한 총론으로 제가 간단히 소감 한마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현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21세기 원유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하루에도 2.5 엑사바이트가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의미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관심 분야가 빅브라더니 데이터 주권이니 마이데이터라는 이런 분야들의 관심들이 쏠리고 있지만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데이터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세션에서 재현 자료에 관해서 차등 정보 보호에 관해서 동령 암호 보호 방법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해주신 이 세션은 아주 훌륭한 세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그리고 이런 비밀 보호를 할 때에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 대원칙은 덩칸이 말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최대 허용 위험, 그러니까 맥시멈 톨러런스 리스크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해 준다. 그게 이제 대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와 토론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엄중한 상황인데도 이렇게 훌륭한 국가통계방법론 국제심포지엄을 차질 없이 준비하신 전영일 통계개발원장님과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가하신 모든 분들 코로나에 잘 대응하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주신 5분과 좌정으로 수고해 주신 김규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세션까지 준비된 오전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점심 식사 시간을 가진 후에 2시부터 다시 오후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